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문 내용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자꾸 염두에 둬가면서 또박또박 찾아가면서 모르면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 챙겨가면서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길게 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 중에 거의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문 자체로는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까지 최고로 많이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요. 답을 찾는 걸로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읽을 수 있으면 지금쯤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영어는 준비가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문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보면 좋겠냐면, 자, 앞으로 세모 표시를 사용하면 얘는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글의 전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런 거 이제 시그널 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앞쪽에 우리가 주장합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포함한 1인칭이잖아요. 주제문이군요. 첫 번째 문장이 도입을 뭘로 하고 있냐면 나의 주장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뭐가 나타나게 될 거냐면 나의 주장이 왜 옳은지에 대한 귀납적 진술들이 이루어지겠죠. 개입됐죠, 그죠? 그냥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답으로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데 오늘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으로 두 가지로 첫 문장을 딱 나눠서 내 주장으로 시작하는지 남의 주장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글의 전개가 달라지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왜 내 주장이 옳은지를 뒷받침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주장해놓고 중간쯤 가가지고 아니야 생각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다르게 생각해보자. 이런 건 대화 중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험 지문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남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동조할 수도 있겠지만 5개, 6개짜리 문장에서 남의 주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걸로 나의 주장을 하는 그런 글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장하고 남이 남의 말을 인용해서 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는 사용을 해도 첫 번째 문장이 남의 이야기가 나타나면 그건 거의 열이면
열이면 9, 100이면 99, 수능에서는 반박을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쓰고 있어요. 자,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해봅시다.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 올바른 원칙이라는 말은 그냥 탁 줄이면 뭐가 되죠? 한 단어로 보자면 정의잖아요. 제대로 선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윤리로 남아도 좋고 정의로 남아도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어려운 현학적인 문장들은 단순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쉬워요. 자,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 뭘 가져다 줄 거냐면 아주 꼭 필요한 핵심적인 바탕을 제공해 줄 겁니다. 뭐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바탕을 제공해 줄 건데요. 머릿속으로 탁 단순화시켜 볼까요? 정의로움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정의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키면 이렇게 되죠. 정의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미래 세대군요.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가난한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미래 세대나 가난한 나라들을 뭘로부터 보호하냐면 기후 변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하는 거죠? 올바른 정책을, 정의로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 되는군요. 여기서 막 버벅거리고 무슨 탄소 배출권 일이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이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오히려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잘 째려보면서 얘가 핵심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정의로운 정책이 누구를 지켜줄 거예요? 기후변화로부터 그 다음에 미래 세대와 가난한 나라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야, 이 돈에 아주 작은 양만 쓰더라도, 돈을 조금만 쓰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기후변화로부터 얘네들을 지켜줄 수 있겠지. 첫 번째 문장이 주장이라면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 말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돈의 아주 작은 양만 사용해도 뭐 될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거고 여기에 들어갈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정책들이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얘네들을 구해줄 거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보기 보니까 난 지금 여러분에게 한 문장밖에 정확하게 해석 안 해드렸습니다. 보기 1번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가난한 나라들에서 외교 정책을 개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 이런 말들을 이용하고 있고 정책이라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진술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점점 커져가는 세계적인 인식입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환경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인데 이런 보기들을 유사한 보기들을 이용하지만 역시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세부 진술의 내용이 보기에서 어울리지 않죠. 항상 출제자들은 보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갑자기 여기다가 로또 당첨 가능성이 희박함 이런 보기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문이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되지 않은 아이들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이런 장난을 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자꾸 답이 두 개로 보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필자의 주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출제자들이 짜놓은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더 단순하고 간결하게 필자의 주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범주를 정해줘야 하는 거죠. 3번 볼까요? 가난한 나라들에서 역시 또 이런 거 쓰고 있군요. 이 경제적 평등을 복원할 이유라고 그랬고요. 자, 그다음에 보기 4번 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네요. 자, 뭘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냐면 원조와 정책을 개혁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보기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면 보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지금 지문을 좀 이따 같이 해석해 보겠지만 지문에 보면 이 OECD의 원조 정책에 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걔를 첫 번째 문장에 비교해서 보자면 어떻게 바꾸자고 얘기하냐면 정의의 윤리적 원칙을 적용해서 올바른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보기 5번 보니까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OECD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할까요? 1번 문장은 좀 자세하게 해석했던 건데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복잡한 수사는 그냥 걷어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책이 꼭 필요한 바탕을 제공해 줄 겁니다. 정책에 대한 즉 올바른 정의로움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다음 누구를 태어나지 않은 세대와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건데요. 자, 그와 관련된 쟁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쟁점이 arise, 일어나고 있는데 arise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이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보기 같은데도 굉장히 잘 사용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자, 관련된 쟁점이 일어나고 있죠.
in connection with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겠죠. 자,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군요. 이 국가들에 대한. 자, in the face of라고 하면 얘는 뭐에 직면해서라는 얘기네요. 뭐에 맞서, 뭐에 직면해서. 자, 위에 나온 현재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 and가 연결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군요. 현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충분한 원조인데, 지난 시간에 저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A and B 또는 A, B and C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경우에 and가 연결하고 있는 말들은 전부 다 같은 등위의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해석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둘 다 해석하면 제일 좋죠. 둘 다 똑바로 해석해서 똑바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근데 답을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주제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전부 다를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요. 또는 심지어 형용사가 날아가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이런 국가 어떤 국가죠? 영어는 이런 대명사 갑자기 뚱딴지같이 안 등장합니다.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죠. 그러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태클을 걸고 있는 거군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In the face of 뭐에 맞서서 뭐에 직면해서 점점 커져가는 위협, 뭐에 대한 이런 농업과 그다음에 수자원 보급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위협에 직면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제 교역의 규칙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국제 교역의 원칙이 되었냐면 주로 부자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국제 교역의 원칙에 맞서서 이 불쌍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문제, 원조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라는 얘기군요. 자, 여기서요. 영어는 중요한 문장이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한국어는 초반에 결론이 안 나죠. 뒤에서 결론을 내지만 영어는 중요한 내용이 전부 다 앞에 나오죠. 철저하게 앞쪽에다가 중요한 문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with 같은 이런 부사구로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부사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툭 띄워놓으면,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타나면 얘가 주절이니까 물론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얘도 지켜볼 만한 놈이 되지만, 만약에 주어 동사가 먼저 이렇게 탁 나와서 주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커마를 찍고 뒤에 부사가 찌그러뜨려지면 얘네들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부연 진술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부사구 같은 것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구질구질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 앞쪽에 나오면 그래도 얘는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갖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핵심은 주절이 핵심입니다. 그죠? 당연히 필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주절이 있을 텐데 그래도 앞쪽에 나오는 얘는 그나마 좀 지켜봐 줄 만한 놈이지만 뒤쪽에 나오는 놈은, 즉 여기 in the face부터 여기는요 다 빼버려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이거 글을 읽는 요령입니다. 자, 이게 정책을 좀 정의롭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 야, 그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에게 원조 정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점점 늘어나는 원조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점점 늘어나는 원조가, 좀 더 커지는 원조가 뭐가 될 거냐면 효율적인 미티게이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거든요. 더 잘 도와줘야 될 텐데 얘는 완화 정책이죠. 지문 아래에 이렇게 써줬었죠. 단어가 워낙 어려우니까. 저렇게 수능에서 써준 단어는 교과과정 외단어입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완화 정책, 효율적인 완화 정책의 일부분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완화 정책이라는 건 그럼 뭐에 대한 완화겠어요? 항상 첫 문장을 놓지 마세요. 첫 번째 문장에 뭐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죠? 기후위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는 거겠죠. 뭘 해주면? 이 가난한 나라들을 잘 도와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저기까지 하지 못해도 좋지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주어 동사는 뒤로 나오지만 그래도 부사구가 앞에 놓였을 때는 얘는 첫 단원 봐주세요. 너무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0%의 탄소 배출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지구상에 탄소가 그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이 20% 정도나 되는 탄소 배출이 주로 열대 산림을 파괴하는 데서 생기고 있거든요. 못 사는 나라들이 산림을 파괴하는 데서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이 숲의 보존을 위한 탄소 배출권이 컴바인 결합을 해줄 겁니다. 뭘 결합을 해줄 거냐면 aid하고요, A하고요, 원조와 그 다음에 with 뭐를 B를 결합하게 해줄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이 뭘 만들어 줄 거냐면
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하고 그다음에 뭐를 결합해 줄 거냐면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형태의 완화 정책을 하나로 묶어주게 될 겁니다. 네, 단언컨대 이 문장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수험생 전국 1%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도 처음 봤을 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천천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째려보면 이해가 되지만 수능 볼 때 그러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어쩔까요? 제끼는 겁니다. 해석은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천천히 생각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하면 다 안 푸는데 정치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여기 지금 탄소 배출권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왜 탄소 배출 총량을 어디죠? 저기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를 내뒀잖아요. 봐요, 모르잖아요. 교토의정서의 국제협약에서 한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뭘 만들었냐면 탄소 총량을 규정했어요. 근데 대신에 근데 그러려면 탄소 배출이 맥시멈에 이르러 버리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뭘 하냐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획득하는데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획득하는 게 어떻게 획득하냐면 가난한 나라들의 탄소 저감 장치 시설을 해준다든지 가난한 나라들 막 떼잖아요. 아무데나 막 숲 없애고 나무 떼고 이러니까 걔네들에게 원조를 해줘서 소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원조를 해주면 그 가난한 나라들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켜 준 만큼 이 나라가 그 정도의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그걸 카본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 얘를 주제로 택해도 돼요. 근데 아마 출제자들도 이게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주제로는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걸 주제로 쓰면 더 어려울 거요. 이 탄소 배출권이, 그래서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도 되고 자동으로 뭐도 될 거냐면 이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기후 완화 정책도 된다는 거죠. 이거 비용 효율적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가성비 좋은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돈에 대비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활용하는 거죠.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그거는 원조도 되지만 동시에 뭐도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이 기후위기의 완화 정책에 대한 방식도 된다는 거죠. 그게 컴바인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A와 B를 같이 묶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마도요, 가장 가성비 좋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성비 좋은,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너무 복잡한 정책 개혁입니다. 가성비는 좋은데 정말 효과는 좋은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하기가 너무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없애버리는 거죠. Several hundred billions of dollar나 되는 이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더 좋을걸요? 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다 없애냐면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두 개의 가장 큰 수혜국에서 나오는 보조금이죠. OECD 중에서. OECD는 경제협력 개발기구고 쉽게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제협력 기구예요. 세계 34개국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파괴적인 산업농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석 연료에 들어가는 이 보조금들만 없애버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환경을 망치는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데다가 돈을 대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이익은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가성비 좋게 가난한 나라들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하면, 그걸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막상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탄소를 배출하는 걸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좋기는 한데 정치적으로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복잡한 개혁 정책이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가 돈 겁나게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가난한 나라가 석탄 캐는데 돈을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떼면 기후 얘기는 더 심해질 텐데, 그러지 말고 탄소 저감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비용을 쓰는 게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좋을 텐데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 들어가는 작은 양의 이 돈의 쬐끔만 써도 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냐면 이미 빠른 속도의 기술적 진보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재생에너지, 많은 영역의 재생에너지의 투자에 대해서 돈을 더 잘 쓸 수 있을 거거든요. 무엇뿐만 아니라 얘는 아주 핵심적인 전환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핵심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뭐로? 이 보존농업회로의 핵심적인 전환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게 결국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해석은 정확하게 다 해드렸으니까 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아마 제가 이해했듯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수험생 중에는 0.1%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핵심과 뼈대를 잘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은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1인칭의 주장인데 그러면 얘가 주제문이겠는데 정의로운 윤리적 원칙을 잘 적용하면 그러면 이 정책의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야,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을 구해줄 수 있겠는데 그 다음 아래쪽으로 얘가 제너럴이었을 적에 아래쪽으로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스페시픽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내려오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맞춰지고 있으니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 사람이 이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탄소 배출권은 놓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은 탄소 배출권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은 무엇은 하자는 거냐면 이런 데다가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이 돈을 어디다가 쓰자는 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나 신기술의 발전에다가 투자합시다 라는 얘기로 가는 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이게 훨씬 좋겠구나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원조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보기 좀 이상하게 참 잘 못 썼어요. 자, 원조나 그 다음에 정책을 개혁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합시다 라는 게 필자의 주장인 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책 아래에 적혀 있는 게요. 그 해석이 제가 단 해석이 아니라 EBS 공식 해석이거든요. EBS 아이사이트에 올라오는 뭔 말인지 읽어서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국어 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말도 잘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잘 잡아가면서 글의 전개를 잘 쫓아가시면 저는 이상한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도 만만치 않게 정확하게 읽어가기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꾸 단순화 시켜가면서 필자의 주장이 뭔지를 한번 걷어내보세요. 이 지문을 보면서는 여러분이 얘도 사실 지금 뭐 중간중간 나오는 이 첫 번째 문장부터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올 때 어쨌든 이게 내 주장이 아니라 남의 주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의 믿음은 이런 건데요. 일부 심리학자들의 믿음은 이런 건데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의 토픽이 인사이트라는 걸 찾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통찰력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통찰력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냐면 썸의 의견은 통찰력이란 어떤 문제를
재구조화한 것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게 저 사람들의 생각인데, 쭉 내려가다가 뭐가 결정적으로 보이냐면 하지만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하지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얘네들의 견해를 뭐하고 있어요? 반박하고 있는 거죠. 내 주장이 아니라 남의 주장이 나왔더니 내려가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이라고 해서 내가 약한 권위를 뭘로까지 얻어오고 있냐면 연구 결과로까지 권위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는 문제의 재구조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인사이트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 단지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크게 보자면 앞쪽이 not A, 뒤가 but B가 되는 거군요. 위가 not A가 되고 여기가 but B가 되는 겁니다. 글의 주제는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당연히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하라는 경험이 통찰력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될 것 같냐면 통찰력은 문제의 재구조화의 결과가 아니고 뭐냐면 그냥 일반적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가 됐죠. 보기 보시면요, 그대로 옮겨놓은 보기가 있어요. 그죠? 이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 즉 통찰력이란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야 라는 보기 2번이 그대로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보기는 공부할 게 좀 있어요. 그건 우리 지문 해석을 마저 해놓고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보기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출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냐면 남의 견해가 나타나면, 자, 첫 문장에 남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라 1인칭이 아니에요. 자, 남의 견해나 타인의 주장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나타나면 얘는 얘를 글을 논증해 가는 방식은 주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내려가서 나의 주장으로 바꾸는, 즉 비판, 반박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남의 견해가 등장을 할 때 이 남의 견해를 시작하는 수능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앞쪽이 주로 뭐가 나오냐면 다수의 견해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 앞쪽이. 자, 그 다음에 오래된 생각. 그냥 남의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단순하게. 근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왔죠 라는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옵니다. 뭐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 아주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 진술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논리를 전환할 그러나 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겠죠. 자, 생각해 보시면 문장 5개, 6개밖에 안 되거든요. 뭐 복잡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쟤를 뭐 하게 되냐면 비판 반박하게 되면 이 비판 반박하는 문장이 우리가 좀 전에 6번 문제에서 봤던 건 직접 주제문이었죠. 직접 주제문이면 여기에 대한 기납 진술을 한두 개로 글이 끝날 거고, 직접 주제문이 아니라 단지 얘가 뭐만 하는 경우도 있냐면 단지 논제만 전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내려가서 마지막에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맺은 말이 남아서 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두세 문장입니다. 뭐 이게 뭐 생각을 복잡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 얘기할 게 없어. 그냥 두 문장입니다. 그냥 두 문장. 국어면 길 수 있잖아요. 국어면 길 수 있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서 앞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왜 쓰느냐,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제 이야기해도 좋을 텐데,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권위가 약할 때 그래요. 자, 내가 여러분한테 영어 단어를 잘 외우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냥 내 생각을 처음부터 이야기해도 나의 권위가 실리죠. 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나 그게 여러분들 다수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다른 거라면 얘기할 때 함부로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매일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표정이 되는 거죠. 저 새끼가 미쳤나, 저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하고 완전히 반대로 갔거든요. 그죠? 야, 매일 우유를 2-3잔 이상 이렇게 꾸준히 마시면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자, 일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경우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저 새끼 뭐래지? 하고 한번 드러나 볼까라는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시작하고 내 얘기를 뒤에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압도적 권위를 이용해서 그냥 짓눌러 버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없으면 저렇게 살살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 제가 지금 그 대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첫 번째 비타민은 그 코펜하겐 대학이군요. 그냥 뭐라고 딱 시작할 수 있냐면 코펜하겐 의대의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암에 발병할 가능성은 일반인들보다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의 권위로 이걸 개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아주 혁신적인 의학적 연구 결과를 뭐 꾸준히 발표하는 걸로 유명한 코펜하겐 의대가 나왔으니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중국 대학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국 모 대학의 장기 추적 교사에 따르면 매일 우유 3잔 이상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걸릴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우유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특히 매일 우유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근데 기분 나빠도 개기기가 힘든 거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용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용의 방식은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인용의 방식은 주로 2가지를 인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뭘 인용하게 되냐면 유명 인사의 말을 쉽게 권위자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유명 인사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안 유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많은데 사람 이름 나타나면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압도적 권위를 빌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연구 결과죠. 개기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타나면 정말 야, 너 거봐. 내가 이렇게 근거를 잘 제시하는데 내 말 좀 들으라고 하고 내놓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등장하게 될 수도 있어요. 첫 문장에. 그러면 그냥 그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지문이 이제 그런 형태를 이용을 하고 있군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저런 것들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시면 글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믿냐면 통찰력이라는 게 뭐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냐면 문제를 재구조한다라는 얘기는요. 다시 푼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내가 푸는 방법으로 답이 안 나왔거든요. 에이씨,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봐.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이걸 이용해 봐야겠는데 하는 그게 문제의 재구조화입니다. 그래서 말을 거창하게 쓰고 있을 뿐이잖아요. 문제의 재구조화의 결과로 일어난다만 알면 뒤에 나오는 예는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사구나 부사절은 뒤에 딸려 있는 그 부연 진술입니다. 그렇죠?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으나 그 다음에 예로 인해서 다른 걸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쓸데없는 창의력 발동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뭐하고 나면 문제를 재구조하냐면 이 상당 기간 발전이 없을 때, 쉽게 문제를 못 풀 때죠. 문제를 못 풀면 그 다음 where이라는 말은 어떤으로 가면 되죠? 관계부사는 어떤 non-progressive 시기냐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시기냐면 그 사람이 너무 집중을 했다고 믿어져요. 어디에만 집중했냐면 과거의 경험, 과거의 문제를 풀던 방식에만 집중을 해서 get stuck, 꼼짝 못하고 갇혀버린 이런 발전 없는 시기를 보내고 난 뒤에 라는 말이 부연 진술이었죠. 얘가 없어도 문제의 재구조와 이후에 일어난다라는 말만 있어도 그를 이해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자, 라고 나온 얘는 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new manner. 얘는 방법이라는 명사죠. 얘 다른 단어로 나타내면 way 정도 됩니다. 예의 예절이라는 단어하고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의 예절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의 예절이라는 단어는 이 매너하고 뭐가 s가 하나 더 있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anners라고 쓰면 제가 예의 예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매너라고 쓰는 단어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 그 문제를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문제를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은 갑자기 발견이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 통찰력이라는 건 그래 키워드는 마지막까지 문장을 마칠 때까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결국 위에 나오는 단어 하나로 바꾸면 뭐예요? 얘가 통찰력이잖아요. 이 통찰력이라는 건 갑자기 얻어지는 거죠.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건데 자, 그래서는
커마 찍고요. 그 다음에 리딩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다른 길로 데리고 가게 되죠. 통찰력이. 뭐 하는 길로 가냐면 해결책으로 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만드는데 여태까지 예상치 못했던, 자, heretofore 이라는 말은 여태까지라는 말인데 이런 거 해석 못해도 돼요. 이런 부사는요. 자, 여태까지 unpredict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경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뭐가? 통찰력이. 통찰력이라고 또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첫 문장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얘를 통찰력으로 읽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it has been claimed 뭐라고들 주장을 하냐면 뭐라고 주장되어 왔다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바 specific knowledge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는 건 없다. 즉 경험이라는 건 없는 건데 어떤 거냐면 통찰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다. 이 문제의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가 탁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 사이콜로지스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깨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경험에서 깨고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마인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라는 단어는 이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 그 다음에 또는 정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인드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생각, 정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사람이 이 과거의 경험을 탁 단절하고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이런 통찰력이 떠오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나 하지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몰랐었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낼 때 출판사 편집장님이 전 편집장의 편집부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없던 말이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왔답니다. 그 쓸데없이 좀 이상한 말이 쓰인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이라고 하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몰아가지 말고 그러나 정도면 되죠. 하고 드디어 논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논리적 반전이 일어나는 자리에 나의 권위로는 약했나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찰력이란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거나 갑자기 떠올리게 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로 얻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밑에 나오는 얘기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5번 문장을 딱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뼈대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1번부터 7번 문장까지가 전부 다 똑같은 형태로 보이면 똑같은 비중으로 보이면 답 찾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뼈대만 남겨서 핵심들만 추리면 어렵지 않거든요. 자, 어떤 문제의 재구조화는요. 사실 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얘가 실패한 시도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문제를 풀다가 실패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잖아요. solving the problem에서 실패했을 때 문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자, 뭐 하는 동안이냐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를 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고 새롭게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새로운 정보가 딱 떠오르게 되는데 이 새로운 정보가 어디에 기여하게 되냐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하는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실패에 의한 논리적 사고의 연속선상에서 얻게 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는 거냐면 과거와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돼서 갑자기 튀어나온 통찰력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내용도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죠. 자꾸 이렇게 점점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고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려고 애도 쓰셔야겠지만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읽어낼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흐름을 잘 따라서 필자의 핵심적인 주장을 놓치지 않고 찾으려는 그런 사고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놓치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딱 볼 수 있으면 얘가 뼈라면 나머지가 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문장을 딱 읽으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냥 연결이 돼버립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문장은 없어도 되고
두 번째 문장부터 여기까지는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전혀 문제가 없어도 단 3개의 문장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를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문장하고 살이 되는 문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인지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겠죠. 여기서 보기에서 제가 볼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초반부에는 한 지문 갖고 공부할 게 많아서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나가는데, 대신에 거꾸로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좀 지나가고 이러면요, 그때는 문제만 뒷방 풀어야죠. 이게 나중에 여름 지나고 이제 우리 모의고사 풀이하면 그 다음 해석 안 하고요, 아까 이렇게 딱 설명하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나중에 공부한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잘 보세요. 창의적 사고에서 경험의 단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DIS 떼버리면요, 얘 답이죠. 이 창의적 사고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인사이트를 불러내는 사고잖아요. 과거의 경험에서 단절해서 창의적 사고를 내낼 때 이 경험이라는 것이, 즉 통찰력에서 경험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얘기가 사실은 얘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는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this를 달아서 뭘 만든 거예요? 얘가 지금 반대 진술을 만들어낸 거죠. 출제자들이 항상 이렇게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쓸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단어는 계속 바뀌어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다음 문제에서도 또 한번 보죠. 자, 2번 보니까 통찰력을 얻는 데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 얘는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의 기여라고 이렇게 해뒀고, 4번 볼까요? Separate insight from analytical thinking의 필요성이라고 할 때 separate A from B라고 쓰면 얘는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얘기죠. separate 정도 들어오면 어렵지 않은데 이 자리에다 tear 같은 동사 들어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요, 얘를요, separating이라는 말을 integrating 정도로 한번 바꿔볼까요? 통합하는 이렇게 바꾸면, 그러면 전치사도 with로 바꿔야겠네요. 통찰력과 논리적 사고를 결합할 필요성이라고 하면 얘도 답입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얘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번하고 똑같이 주제문과 반대 진술이 되는 거죠. 출제자들이 가장 만들기 좋은 보기가 바로 뭐냐면 반대 진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또는 2개 정도가 반대말을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답을, 지금 2번이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gaining sight라고 하지 않고 이 gaining insight에서 인사이트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위에 있는 보기 1번의 creative thinking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픽을 주는 경우가 없고 단어들을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줘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히려 이래 놓고 여기서 뭘 갖다 놓냐면 여기에서 gaining insight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러면 1번 쓰고 나자빠지는 애들 엄청 나옵니다. 자기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만 갖고 답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때 그와 관련된 부연 진술이 반대말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대되는 진술이 2개 있다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이렇게 썼다는 느낌도 오는데요. 그러면 이 2개 있다면 얘네하고 반대되는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형태가 빈칸에 많습니다. 이 빈칸이 아주 의도적으로 반대 진술을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 2개는 똑같은 말이잖아 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되는 놈이 정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답을 찾으시라는 얘기 아니겠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어야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야죠. 맨날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제가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해석 쭉 해주시거든요. 해석 쭉 해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만약 국어 선생님이 독서지문 쭉 읽어주더니 그러니까 3번이 답이지 이러면 그 수업 안 들을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공부의 관성이 그렇게 붙었나 봐요. 얘도 시험 문제이고, 그러면 문제의 특징이 있고, 그 출제자들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을 오답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있으니, 여러분 사회 문제는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이 보기가 왜 서술이 됐는지 사회생님들 설명해 주시죠. 영어도 그렇게 보셔야 문제를 푸는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100%의 완전한 해석이 될 거라는 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시험날까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땡큐지만, 물론 우리의 목표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우리의 목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지 않게 계속 공부를 해가겠지만, 내가 만약에 미쳐서 올해 여러분과 같이 수능을 본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경쟁자를 한 명 갖게 되는 거겠군요.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보러 가면 그 절박한 시험장에서의 그 긴장도를 갖고 저라고 정확하게 해석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야, 국어 시험 보면 아주 솔직히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작년에 해결 지문이나 경제학 지문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저 경제 지문은 그냥 막 읽었고요. 그다음에 해결 지문은 솔직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차분하게 보면 여러분보다는 잘 풀겠지만, 근데 똑같이 시험장에 앉았을 때 내가 여러분보다 잘 볼 거라고 자신 못할 것 같아요. 시험장에 긴장도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90초 내로 읽어내야 되는데 저 필자는 어떤 의도로 사용을 한 건지 이런까지 일일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 풉니까? 여러분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정말로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는 공부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잘 대처하는 공부도 있는 거죠. 이게 답 찍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구 선수가 뭐 드리블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공을 다루는 기술 훈련도 하지만 실제 시합에 대비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도 똑같이 해야 정상적인 훈련인 것처럼 공부도 영어 시험 공부도 영어 실력 자체를 높이는 공부도 하지만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영문과 3학년 4학년 애들 데려다 시험 보면 여러분보다 못 봅니다. 이제 문제 푸는 거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야, 국어 전공한 애들 3학년 4학년 애들 데려다 시험 보면 여러분보다 잘 풀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국어선생님들이 여러분하고 시험 보면 여러분이 더 잘 볼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문제로 푸는 것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자꾸 신경 써가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시험을 한 30일 정도 남겨놓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 가면 하루에 1회분씩 모의고사 문제를 푸세요 하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성적이 좀 더 좋으면 한 2, 3일에 1회분씩 정도만 풀어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막 단어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 내년을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의 관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맞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 달 전에 단어 외우면 그 단어가 한 달 뒤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를 외운 게 영어 실력을 얼마나 올려줄까? 야, 그 다음에 그 단어는 시험에 나와줄까? 그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좀 잘해 나가셨으면. 그래서 앞으로 영어 문제 풀면 틀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건 해석 다시 해보는 것밖에 없죠. 그 전에 뭘 해야겠어요? 왜 나는 이 답을 썼지? 정답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이걸 자꾸 생각해 보셔야 문제를 푸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의 문제를 푸는 것과도 똑같아요. 근데 유독 얘는 수학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었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다시 해석만 해보려고 그러죠. 전제가 완벽하게 해석했을 때만 답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50개 지문만 같이 맞춰도 생각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지 뭘 가르쳐 드린 건 뭘 만들어 드린 건 아니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는 실력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거 쳐다보고 있다고 내 축구 실력이 늘지는 않죠. 내가 해석하는 거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어 실력이 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영어 책을 가져다 놓고 공부하면서 실력을 붙여야죠. 오케이, 7번 풀어보시죠.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문제를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지문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젠장 답 쓰려고 보면 사람을 되게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 중에 한 가지죠. 보기를 보면. 일단 처음 보실 때 첫 번째 문장은 절대로 뭘 놓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when이라는 부사절로 앞쪽에 뭘 갖다 놨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뒤로 갔으면 그냥 개 무시해도 되는데 앞쪽에 있으면 읽는데 도움을 꽤나 줄 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가 부족하면이라는 전제를 달더니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개입한다고 그랬죠. 스텝인 발을 들여다 놓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보를 내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회사가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자 얘가 general이라면 곧바로 미국에서는 이라고 스페시픽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어 연결사 하나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다가 시선을 끄는 부사가 하나 보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라는 말이 보이네요. 야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보 좀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하지만 이런 규제가 늘 제대로 작동하는 건 아니죠. 이런 규제가 제대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맺은말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오는군요. 이 새로운 규제는 뭐 하는 규제냐면 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향상하도록 의도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이렇게 뼈대를 딱 갖추고 이루어져 있는 놈이네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앞으로 보시면 이제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쓴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딱딱 구조를 갖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정보가 부족해? 정보 내놔. 뭐 그런다고 해서 항상 통해? 그러면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의 reliability를 개선하기 위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왔거든요. 이제 보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시장의 이익을 위한 재정적인 충고. 이건 완전히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신사업의 기회의 등장이라고 했습니다. emergence란 말이 등장 출현이라는 명사고요. 자, 3번 보니 뭐가 나오냐면 믿을 만한 기업을 위한 윤리적인 주식 투자라고 했고요. 얘도 이제 완전히 나갔죠. 그냥 나오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 4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시장의 신뢰도를 밀어붙이는 거죠. 신뢰도에 대한 힘을 가하는 건데 뭘 하냐면 진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요 여기다가 information을 써줬으면 여러분 쉽게 답 썼을 거예요. information을 써줬으면 아주 쉽게 답을 썼을 건데 그 단어를 trust라는 단어로 하나 바꿔놓으니까 이 답이 빨리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공개해서 뭐 하는 거냐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말이 아까 나왔던 맺은말에 있었던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5번 보니까 inflate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죠? 얘는요 부풀리다라는 뜻이죠. 요 말이 어떤 말이냐면 blow라는 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얘가 부풀리다라는 이런 동사가 되고요. 그래서 부풀린 숫자네요. 이게 부풀린 숫자가 뭐냐면 투자의 동력이 됐죠. drive라는 단어는 몰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동력, 투자를 몰고 가는 힘이라는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는 여러분이 뭘 하나로 두시냐면 아까 나왔던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creative thinking으로 쓰잖아요. 그렇게 항상 보기는 현란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보기에 해당되는 다르게 바꿔 쓰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바꾼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이런 거 없잖아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딱 써버리기 때문에 지문만 대충 보고 비슷한 나눔만 답을 써도 틀리지 않지만 수능은 그런 애들을 오답으로 유도할 장치의 보기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시험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점수를 더 만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빨리빨리 양상이 안 되는 거죠. 영어는 자주 얘기 드리지만 점수를 좀 빨리 만들어서 좀 안정적이 되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들 끝까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점수 다 까먹는다라고 애들을 협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쁘게 살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 영어는 점수를 공부해서 만들어 둘 수 있을 때 좀 빨리 만들고 나머지 과목에다 시간을 쓰셔야죠. 예석을 정확하게 해봅시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그죠?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make informed choice를 할 수 있는
inform이라는 단어가 정보를 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정보가 꽤 있는 상태에서 하는 선택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정보를 받은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얘는 뭐 유익한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정부는 종종 스텝 인이라고 하면 발을 들여놓는 거니까 개입을 하겠죠. 자, 뭘 요구하는 거냐면요. 그래서 회사들어 정보를 제공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때 미국에서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페시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주제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예를 드는구나.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에 익숙하냐면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에 익숙한 거죠. 이 information은 어디에 있냐면 식료품에 있군요. 영양정보에 익숙한데 mandatory라는 말은 man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강제, 명령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andatory라고 쓰면 얘가 이제 필수의라는 말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 외우면 쉽습니다. 여러분 command라는 단어가 명령하다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쉽겠군요. 그럼 외우세요. 명령하다입니다. 얘가 명령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mandatory라고 하면 강제의, 필수의, 명령의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필수 영양 정보네요. 왜 우리 물건 사면 뒤에 이렇게 뭐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식료품에 있는 필수 영양 정보에 우리 모두는 익숙한 거죠. 첫 번째 문장 놓지 마세요. 정부가 공개하라고 한 정보입니다. 얘가. 그죠? 첫 번째 문장을 끝까지 쥐고 읽어야 글이 쉽게 읽힙니다. 자, 이때 이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뭐 보안교환위원회 뭐 이렇게 되는데 저런 거 해석할 필요 없죠. 자, 뭘 모니터하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모니터하는 이런 증권거래위원회가 얘네들이 forces from 회사들어 특정한 보고 조건을 만족시키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before 뭐 하기 전이냐면 니네들 주식이 등재되기 전에 어디에 등재가 되냐면 거래소에 등재가 되는군요. 자, 예를 들어 뭐뭐 같은이라고 해도 되는데 서치해서 예를 들어라고 해석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이런 거래소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네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문장으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뭐라고 하면 되죠? 정보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합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제가 첫 문장으로 치환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는 첫 문장하고 연결을 해서 해석해도 되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제껴버리면 됩니다. 그냥 두 번째 이러고 나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 리포팅이 그래서 확실하게 만들어주죠. 뭘 확실하게 만들어주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뭐에 관한 믿은 정보를 갖게 해주냐면 어떤 정보냐면 자기들의 투자 결정의 바탕이 될, 투자 결정의 토대가 될 이런 믿을 만한 정보를 갖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규제가 충분히 작동을 안 하기도 해요. 제대로 안 돌아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처럼 그러냐면 2001년도에 엔론 스캔들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도 하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여러분은 뭐 안 태어났죠, 이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Oil Trading Company인 엔론이, 그냥 엔론만 있으면 되죠. 엔론이 얘들이 책을 요리했군요. 이런 거 모르겠다, 그죠? 이거 밑줄 닦아놓고 함축의 밑줄로 묶기에는 좀 그러네. 어쨌든 책을 요리했습니다. 그래서는 뭘 했냐면 책을 요리해서 뒤에 나오는 결과만 알아도 되잖아요. overstate 했으니까 과대 진술을 했군요. 자, 자기들의 이익을요, 필수 보고서에서, 아까 mand가 들어가면 필수 강제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 보고서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때 북은요, 그냥 책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느낌은 오죠. 장부를 요리해서 라는 얘기가 조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말로는 이걸 분식회계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어요? 분식회계? 그러니까 이때 분이 뭐냐면 얼굴에 바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계에다가 분을 칠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뻐 보이게. 그래서 실은 이익이 100원밖에 안 됐는데 이익이 한 1억 난 것처럼 쉽게 장부를 조작하는 겁니다. 엔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유회사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이 짓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후폭풍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엔론의 이어지는 재정적 붕괴, 저 따위로 지랄을 냈으니까 무너졌겠죠, 회사는. 이어지는 재정적 붕괴의 한 가지 결과는 이렇게 엔론이 망했더니 주주들 쫄딱 망했을 거 아닙니까? 이 한 가지 결과는 뭐가 되었냐면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되었던 거죠. 자, 정보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규제는 뭐 하도록 만들어진 거냐면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그렇죠? 인포메이션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에요? 이번에는 또 자, 회사가 반드시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회사가 대중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새로운 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뭐가 등장을 했냐면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럴 때라는 말을 갖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주제문에 가까운 진술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다 첨언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군요 라고 이렇게 문장이 뼈대가 되는 걸 놓치지 않고 잘 가시면 보기 4번을 답으로 쓰실 수 있을 거고, 아까 앞쪽 문제도 그랬는데 6번 문제도 그랬는데 크리에이티브 띵킹으로 통찰력이 바뀌는 것처럼 정보라는 말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해서 7번까지 마치고요.